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강순자입니다. 나이는 60대이고요. 지금은 만년의 큰 복을 받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평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었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복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겠습니다. 제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은 마음 쓰지 않고 몸만 쓰는 일이 아니죠. 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 나이 21살 되던 해의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고 형제가 5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하시며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저는 5 형제 중 넷째였습니다. 오빠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하러 다니고 공장에서 일하거나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거의 엄마와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동생들을 돌보고 오빠들을 혼내기도 하고 때론 다정하기도 한 멋진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저도 15살 때부터 언니를 따라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수 계산도 서투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같은 잡일 뿐이었습니다. 시장 가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푼돈을 받고 쓸고 닦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21살이 되자마자 갑자기 시집을 가라니요. 제가 17살 때 언니가 팔려가듯 결혼하던 걸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가지 마. 언니가 떠나는 전날 남동생과 함께 실컷 울며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결혼도 못 가고 데려가는 사람 있을 때 해야지. 그래야 내 동생들이 좀 더 편하지. 언니 안 좋은 곳 가는 거 아니니까 씩씩하게 있어야 돼. 그땐 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가 더 편해지는지 알지 못했죠. 나중에 제가 20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저희 언니와 결혼하는 집에서 돈을 주고 언니를 데려갔다는 것을요. 그때 저희 동네 언니들 몇 명이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땐 살던 곳이 시골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는 유난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국 그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었죠. 말이 좋아 시집이지 사실은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3살이나 많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말입니다. 저는 언니처럼 덤덤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혼이 나는 아침날, 2눈이 퉁퉁 부은 채로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괴물 같은 남자가 나오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도 별로 없으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냥 살라고 하니까 살았습니다. 남편이 친절한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냥 견디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은 원래 가난했는데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일명 졸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시부모님의 심성이 고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아끼고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시집살이 더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었고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해보자면 우선 남편의 집엔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그리고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어머니셨는데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자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장보러 나간 사이에 시할머니께서 방 안을 온통 똥으로 칠해 놓으셨거든요. 그때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 뒤를 이어 들어온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 야단쳤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매일 야단 맞고 잔소리를 듣고 험한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난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돌볼 힘이 없어 새로운 사람을 찾았고 그 중에 돈이 없고 어린 제가 눈에 띄었던 거겠죠. 부리기 쉽고 젊어서 튼튼한 제가 아마 딱이었을 겁니다. 그 예상에 걸맞게 저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모욕에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견디기 힘들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반항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평생을 남보다 못하게 살아왔기에 그냥 수긍하고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넌 젊은 것이 왜 애를 못 갖니? 임신이 안 되는 저에게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저를 점집에 데려가 부적을 쓰고 속옷에도 베개 밑에도 부적을 두게 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선다는 한약도 먹이고 딸을 낳으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일은 일절 주지 않고 고기만 먹였습니다. 남자 아기 옷만 사두더군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4달만 지나도 성별을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낳고 나서야 아는 경우도 많았고 그 전에 알아도 보통 배가 많이 불렀을 때 알았습니다. 시골이라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 선생님은 태어날 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다른 병원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아기 성별을 꼭 알아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임신 6개월 차에 아기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한 배가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할머니에게 발로 차이며 목욕을 시켜야 했고 식구들 삼시세끼를 준비해야 했고 집안 청소며 집안 어른들 경조사까지 다 챙겨야 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딸을 품냐며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냐며 한심하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디 한풀이 할 곳도 없고 힘든 감정을 나눌 곳도 없어 혼자 있는 방에서 중얼거리며 뱃속의 아기에게 한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다리도 많이 아프고 손도 저려. 세상에 나와서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랄게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며 그 힘든 날들을 견뎠습니다. 제 딸을 낳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점심밥을 맘먹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혼자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다가 큰일 안 난다면서 뭐 대단한 거 낳는다고 유난이냐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크게 충격받고 혼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야 남편이 왔고 그 다음 날에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차갑게 식더군요. 정이 그냥 뚝 떨어졌다고 할까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할머니고 다 보기 싫었습니다. 다 저한테 좋은 말 하나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땐 이혼이 흔한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저는 우리 집에서 돈을 받고 팔려왔던 입장이었기에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사람들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살다간 제가 받은 상처를 제 딸이 고스란히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고요. 남편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렴 상관없고요. 그럴 만도 했죠. 남편은 저와 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감히 이혼을 해? 그게 가당키나 하니? 어딜 감히? 절대 안 된다. 너 나갈 거면 가더라도 아들 하나 낳고 가. 저는 무슨 아기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씨름하다가 결국 저는 딸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100일도 안 된 딸을 품에 안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오로지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하도 많이 사니까 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서울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첫째 언니가 챙겨줬던 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언니가 비상금으로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살이하느라 집에만 있으니 돈 쓸 곳도 없어서 묵혀두었는데 그걸 도망칠 때 들고 나왔습니다. 그 돈마저 없었다면 저는 딸과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달방 하나 얻어서 딸과 둘이 살았습니다. 옆방, 앞방 소리가 다 들리고 비도 새고 정말 좁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달방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제 딸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번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집안 살림을 했잖아요. 가족들과 살 때도 그랬고, 시집살이할 때도 그랬고요. 살림 하나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해주는 곳을 다 돌아다니며 파출부 일을 부탁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제 등에 업힌 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5일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한 일자리 사무소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받아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땐 아기가 누워만 있을 때라 눕혀두고 1시간 만에 얼른 청소를 끝내고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꾸 뭘 흐트러뜨려서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책상 다리에 아기 다리를 묶어두고 일을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일은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애랑 살죠. 말은 안 해도 저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 시절엔 더더욱 그렇고요. 청소는 빨리 끝내야 하고 기다리다 지친 애는 울고 저도 같이 울면서 일했습니다. 10분만을 외치며 울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일 끝나면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애 키우기 정말 힘들었고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애는 잘 자라더군요. 조금 크니까 제가 청소하는 동안 얌전히 기다려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쥐어주면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4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린이집 처음 가기 싫다고 엄마 붙잡고 울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신기할 정도로 적응을 빨리 했습니다. 기특하더군요. 엄마가 일하고 바쁘니까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말도 잘 듣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딸 덕에 저는 하루에 새 집을 뛰어다니며 청소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분명 적지 않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돈도 많아서 돈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서 달방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방에서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주방도 없어서 맨날 음식을 사 먹게 되고 달방세도 꽤 비쌌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방이 있는 조금 더 큰 집,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저렴한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 집이라도 더 일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딸이 조금 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청소하러 간 집 한쪽에 자리 잡고 혼자 색칠놀이하고 소꿉놀이를 하더군요. 그런 딸을 보면서 애잔한 마음에 더 힘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가을에 저는 드디어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뒷골목에 있는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달방보다는 낫다지만 방도 없는 집이었는데도 그게 뭐라고 참 좋았습니다. 계속 달방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달방을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런 월세집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 스스로도 참 기특했습니다. 딸은 집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애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군요. 초등학교에 가면 혼자서 학교와 집을 오가고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예 고정적으로 한 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금 나가면 부자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집들은 거의 다 파출부를 썼습니다. 정말 잘 사는 집은 운전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동네로 일을 나갔는데 일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애 학교 보내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살던 학생의 과외 선생님이 온다고 다들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 일하게 된 그 집은 정말 큰 부잣집이었는데 상주하는 밥 해주는 파출부는 따로 있었고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출근하면 방 청소랑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옷 정리하고 빨래하고 쓰레기까지 버리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한 집에서 일하고 주말엔 예전처럼 사람 없는 집 청소만 싹 해주고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제일 젊고 제일 예쁜 것 같더라. 정말 고마워. 우리 딸, 그런데 엄마 손은 너무 쭈글쭈글해. 할머니 손 같아. 그래, 손이 이래서 보기 싫어. 아니, 나 때문에 고생하느라 그런 거잖아. 내가 왜 싫겠어? 얼굴도 예쁜 우리 딸은 마음씨도 참 고맙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혼자 숙제하고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학교 생활도 참 잘하고 제 생각도 많이 해주는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딸은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딸 태어나고 처음으로 저랑 마찰이 좀 생겼습니다. 딸애가 고등학교 갈 때 그때 이사를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단칸방에서 방 하나 있는 반지하 방 2개짜리 빌라 이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되었을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아파트를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언젠가는 꼭 아파트에 살리라 마음먹었던지라 진짜 뿌듯했었죠. 그런데 이사 막 가고서 갑자기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파트면 월세가 비싸지 이전 집들보단 비싸긴 하지 왜 아파트는 관리비 같은 것도 많이 낸다고 하던데 여기는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공과금 나가던 거에 조금 더 나가는 정도야.
그런데 그건 왜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보던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딱히 말을 안 해주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저희 애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공부에 전념해서 대학교에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간 거였고요.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1학년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애들만 신청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딸도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전 그땐 다른 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랑 식사 등 전반적인 집안일 다 맡아서 하는 일이었죠. 그땐 밤 7시쯤에 일을 마쳤던 것 같네요. 아이가 맨날 야자로 학교에 있다가 늦게 오니까 오후 7시에 퇴근을 해도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집안일 할 거 많으면 그마저도 안 먹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제가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못 먹고 살아서 그런가 몸에서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햄버거, 떡볶이, 빵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먹는 편인데 그날은 희한하게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저희 딸은 밀가루 음식 좋아하거든요. 특히 햄버거는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딸 먹을 거 사다 줄 겸 제 것도 사서 먹으려고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죠. 잘 사 먹지를 않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카운터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모자를 쓰고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든 순간 저도 그 직원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이 다름 아닌 제 딸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얘가 여기 왜 있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난처한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학교에서 공부한다더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딸 당장이라도 잡아서 집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딸도 체면이란 게 있을 테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죠. 햄버거를 뒤로 하고 집에서 대충 반찬 꺼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를 넘기고서야 딸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유니폼 차림이 아닌 익숙한 교복 차림으로요. 이민주 와서 앉아 엄마 저 그게 거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너 지금까지 엄마 속이고 거기서 일한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냐니까 아르바이트 했어 왜 야자한다고 속이면서까지 일을 했니? 용돈이 부족해 아니면 공부가 하기 싫어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한 거야. 비싼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있고 대학 간다고 하는 것도 엄마한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니까 대학도 가기 싫고 나 그냥 돈 벌고 싶다고 그제서야 딸아이가 아파트 월세가 비싸냐고 물었던 게 떠오르더군요. 내가 이 죄 없는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입니다. 자식이 좋은 길로 가도록 억울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죠. 그날 밤 딸아이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집 사정이 어떻고 제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다 말해줬습니다. 아파트 전세 대출금 조금 있는 건 빚도 아니지 않나요? 그것 말고 나름 적금도 열심히 붓고 있었고 일은 힘들어도 둘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대학교 등록금은 진작부터 모으고 있었고요. 민주야 그러니까 꼭 대학 가 엄만 배운 것도 없이 평생을 이러고 살아서 민주가 너무 부러워 민주는 엄마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멋지게 살면 좋겠어. 딸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딸의 일탈 아닌 일탈 사춘기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모 전교 1등이라도 할 것 같은 폼으로 공부에 열중했더랬죠.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배움 짧은 저에게서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나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못한 공부를 딸아이가 몰아서 하기라도 하는 듯 진짜 누구한테 뒤지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는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딸아이와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예쁜 마음을 가진 딸아이는 학교 생활도 재밌고 열심히 했습니다. 딸아이가 희망하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벅차고 고맙고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는 느낌도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후련하다고 해야 할까 공허하면서도 개운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딸이 아닌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키웠는데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분 아실까요? 후련하고 헛헛한 마음이었죠. 그래도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의 4년치 등록금도 어느 정도 모아두었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뭐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거면 더 집착하고 좋아하게 되잖아요. 저한텐 책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집에서 책이 정말 없었습니다. 책도 종이니까 그거 팔면 돈 된다고 아버지가 다 가져다가 팔았었거든요. 오빠들이 보던 만화책이 몇 개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만화책들을 다 100번은 넘게 봤을 겁니다. 더 읽을 책이 없으니깐 주구장창 그것만 본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서는 뭐 제 몸 챙길 시간도 없는데 책 볼 시간은 어디 있었겠어요. 서울로 도망 오고서는 가끔 책을 보긴 했는데 일할 때는 책 볼 시간이 없고 집에 와서는 살림하다가 쓰러져 잠들기 바빴으니까 도통 틈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돈이니까 그거 사느니 딸아이 책 한 권 더 사주고 제 책은 안 샀었죠. 그런데 딸이 대학교 가고 제게 시간이 좀 주어지니까 책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혼자 서점에 가서 주구장창 책만 읽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하던 집이 일이 되게 늦게 끝났었거든요. 그 집 애들 학원 다녀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해놓고 나오느라 10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이 끝나는 곳을 찾고 싶었는데 그럼 월급이 줄어드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 아이 등록금도 더 모아야 했고 나중에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줘야 할 테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월급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전에 일자리 사무소에서 알게 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일도 같은 일을 하니까 가끔 연락해서 안부 묻고 어쩌다가 밥도 한 번씩 먹는 사이였죠. 연락 와서 가볍게 인사 나누다가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지금 일하는지 못 해먹겠어서 이달까지만 하려고 왜 일을 많이 시켜 말도 마하는 일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일도 조금 하고 돈도 많이 준 데서 들어왔다고 나 완전 속았어. 그래 몇 시에 끝나는데 월급은 얼마나 줘? 지 말로는 일주일에 딱 평일 5일만 일을 하고 매일 5시에 저녁 차리고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하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주는 곳이었죠. 그 일 내가 할까 지는 뜯어 말렸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모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더 편한 곳 알아보라면서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도 적고 월급도 많으니까 꼭 하고 싶더라고요.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 그때부터 책을 본다면 4시간은 더 보다가 잘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았죠. 지인은 말리고 말리다가 고생 꽤나 할 거라며 마지못해 제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되게 의외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60대셨죠. 얘기만 들었을 땐 젊은 사모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젊은 사모들이 더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의외였던 부분은 자녀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아이를 낳지도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의외였냐면 보통은 아이들 있는 집 사모들이 더 깐깐하게 굽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식들이 살고 있으니까 더 깨끗해야 하고 밥도 더 신경 써야 하고 빨래도 몇 번에 나눠서 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엄청 큰 집이었는데 2층에서 사모님이 내려오며 절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젊어 얼마 못 버티겠네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이 집에서 아주 오래 버티리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이 들쳐업고 20대 초반에 서울로 와서 쭉 파출부 일을 했잖아요. 그럼 20년을 일을 한 건데 와 그런 사모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청소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까다롭게 신경 썼고요. 심지어는 청소 도구의 상태와 제 복장까지도 사사건건 신경을 썼습니다. 머리 좀 단정하게 묶고 이래요. 청소한다는 사람이 걸레 뭘로 빨았어요? 내가 이거 다 소독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 그런데 창틀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창틀이 제일 깨끗해야 하는 거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성격이 너무 꼬장꼬장한 거 있죠? 먼지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항상 날이 서 있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든데 비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긴장이 풀려서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저 처음에 그 집에서 일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돈 때문에 관두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머리카락으로 혼인하나 싶어서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의 남편인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폐렴과 천식을 앓고 계셨는데 그게 정도가 좀 심했던지라 집안에 있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전반적인 청결 외에도 습도 온도 등도 아주 예민하게 관리를 하셨던 거죠. 사모님이 이렇게 사장님한테 애착이 클 만도 한 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두 분이 애틋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그리고 전 그곳에 일하는 시간과 급여가 만족스러웠기에 잔소리와 눈치를 이겨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마냥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방 청소 아주 잘했던데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요. 오늘 남편 병원 가는 날이라 지금 나가볼 거니까 퇴근하라고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내일 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고 사모님은 잔소리를 하는 만큼 일을 잘하면 인정도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잘 끝내면 일찍 퇴근을 해주기도 했고 간간히 보너스를 챙겨주기도 했죠. 고급 과일이나 디저트를 챙겨주기도 하고 명절엔 예쁜 스카프나 목도리, 장갑 같은 걸 주기도 했죠. 그리고 또 매년 제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지갑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불 상품권, 코트, 가방도 주셨죠. 제가 그 집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사모님이었지만 참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집에서 꼬박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1년 되던 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서 1년을 버티냐고요? 1년 버틴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은 아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깐깐하게 따지시던 것도 예민하게 구셨던 것도 좀 덜하더군요. 그 정도 일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아니까 아마 더 간섭을 안 하기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5년 차쯤부터는 사모님이랑 간간히 대화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난 홍차 마실 건데 뭐 마실래요? 우리 아주머니는 커피 좋아하지 않나? 오늘은 내가 좀 탈게요. 오랜만에 커피 좀 내려야겠네.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의외로 사모님하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저랑 2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런 세월이 무색하게 대화가 잘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사모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자녀분이 없는 건지. 그런데 저희가 많이 가까워진 뒤에 사모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모님과 사장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이 잘 돼서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도 잘 있고 낳아서도 병원에서 잘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좀 달랐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면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사모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산부인과에 잘 가지도 못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뱃속에 아이들이 잘 있나 겨우 봤다더라고요. 어찌저찌 아이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또래보다도 훨씬 작고 발달도 더뎠대요. 느리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3살 되던 해에 전염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한 번에 잃는 슬픔이라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모님과 사장님은 미친 듯이 일을 했대요. 죽은 애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쌍둥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사라질 때쯤 다시 한번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품으셨대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계속 임신이 안 되다가 자궁성근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포기하고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고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새 가게를 차리고 또 그 가게가 늘어나게 되고 나이 50이 되었을 땐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 주인이 되었다더라고요.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그 다음에도 건물 몇 채를 사게 되었고요. 하지만 사모님이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사장님하고 편한 노후 보내는 거에 만족을 했다더라고요. 여행도 좀 다니고 남들 하는 골프도 좀 해보면서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벌다가 이제 쉬나 싶으니 사장님이 아프더랍니다. 천식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고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쉴 새 없이 하는 기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더라고요. 여행은 고사하고 그냥 안 아프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왜 사모님이 아이가 없는지, 왜 집에서 사장님 곁만 맴도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사장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사모님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일한 지 13년이 되었을 때였나 사장님의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급기야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는 나 없어도 집에 나와서 일 좀 해줘요. 우리 아저씨 괜찮아지면 바로 집에 올 거니까 와서 쉴 수 있게 잘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사모님 그렇게 할게요. 진심으로 사장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마음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사모님도 그랬을 겁니다. 결국 끝내 사장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장례식장에서 사모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전 2달이라는 긴 휴가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항상 사모님의 변호사가 보내줬는데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도 월급은 꼬박 들어왔습니다. 사모님한테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댁에 찾아가 봐도 초인종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2달을 꽉 채우고서야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나와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갔고 사모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마른 몸에 뼈밖에 안 남아서 비척비척한 것이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골이며 삼계탕이며 몇 첩으로 밥상을 꾸렸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2달치 밥상을 한 번에 차리셨네. 농담할 기운은 있으시네. 얼른 드세요. 그래도 먹어야죠. 그래도 우리 아저씨 그 몸으로 오래 살았어. 그치, 내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던 사모님이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입에 밥을 꾸역꾸역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오래 일을 해야겠다고요. 그렇게 20년을 채워서 일을 했습니다. 이젠 저도 나이가 있고 파출부 일은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8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또 어떤 사람을 구할 거며 새 사람이 오면 괜히 신경 쓰여서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도가도 못한 채 자리를 지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제가 그 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멋진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같은 병원 일하는 남자 간호사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더랬죠. 딸 하나 키우던 호렘이었던 제가 사이도 생기고 손주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유찬이 좀 봐줄 수 있어? 제가 손주를 가끔 봐주기는 합니다. 산후조리도 제가 해줬고 딸애가 복직하고서는 제가 종종 봐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딸아이가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자기가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 줄 알겠다고 그런데 그걸 전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자기 자식까지 보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딸아이가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데 언제 봐주냐고 물으니 앞으로 계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바로 딸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무슨 초상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딸아이는 울었던 건지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유찬이가 아프대 제 하나뿐인 귀한 손주가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걔가 그때 고작 5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다고 백혈병이라니 사이가 요즘엔 백혈병 완치도 되니까 치료 잘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놀란 절 달래주었습니다. 사이 눈가도 빨갛더라고요. 그래 내가 봐야지 우리 손주 그럼 누가 보니? 내가 볼게 저희 딸이랑 사이가 애를 봐야 마땅하지만 사실 사위한테 좀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위가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넉넉하지 않은 시댁에서도 일부 갚아주고 저도 거들고 딸아이도 그 빚 때문에 급하게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 빚이 5살 때까지도 여전해서 둘 다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만두고 애 보는 게 맞는 거죠. 전 이 사실을 사모님에게 곧장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단 내일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20년을 일했으니까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사람 구할 때까지는 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내내 손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고 다음날 비몽사몽한 채로 사모님 댁에 갔습니다. 우리 어제 하던 얘기 마저 좀 해요. 사모님께서 커피를 내려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사모님 그만두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손주가 아파서요. 아유 그렇지 그만두는 건 어쩔 수 없겠네. 그럼 이건 퇴직금으로 가져가요. 사모님이 갑자기 종이 몇 장과 열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제가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중구 4층 건물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준 종이 몇 장은 그 건물에 새 들어있는 가게들의 계약서였습니다. 건물 열쇠랑 계약서라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퇴직금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 가져요.
그땐 진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건물을 가지라니 건물을 무슨 스카프 하나 선물하듯이 줍니까? 그리고 내가 사위 빚도 다 갚아줄게요. 얼마라고 했죠? 아니요. 사모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새 들어있는 업장만 10개가 넘는 건물에 사위 빚까지 갚아주신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차분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도 아시다시피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없이 난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난 우리 아주머니가 참 편해요. 좋고 있지도 않은 내 조카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나랑 친구해줘요. 내가 살아봤자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이며 오래 산들 죽을 때 이거 다 잊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이 건물보다 우리 아주머니가 더 소중해요. 난 아주머니 없으면 내 인생이 참 심심할 것 같아. 우리 아저씨 죽고 아주머니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음 편히 먹고 살면서 나 죽을 때까지 좀 놀아줘요. 솔직히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전 사모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 딸아이와 사위와 손자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사위의 몇 억이나 되는 빚을 고민도 없이 한 번에 갚아주었고 사위는 몇 번이고 사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 사모님이 저희 손주한테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해 주겠다며 그쪽 방면으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며 치료 잘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이랑 사이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사이 빚도 해결되었겠다. 딸 아이가 일 그만두고 애 본다고 하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애 낳고 어떻게 복직했는데 또 쉬게요. 그리고 딸이 지금 다니는 병원이 휴가도 잘 챙겨주고 사정도 잘 봐줘서 딸이 애 병원 갈 때는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안 키워봐서 어떨까 궁금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전 뭐 하냐면요. 사모님하고 같이 손주 봅니다. 아침엔 느긋하게 차 한잔하고 같이 책도 읽고 수다도 나누고 산책도 하다가 유치원에서 오고 나면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파도 유치원 다닐 수 있다길래 애 힘들지 않는 선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사모님 댁에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는 날도 많은데 사모님 댁에서 새로 일하게 된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게 안 믿길 정도로 너무 쌩쌩하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사모님하고 저는 진땀 빼고 있지만요. 사모님은 요즘 옛날에 해야 할 육아를 이제야 하는 것 같다며 애를 잡으러 다니는 건지 잡히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참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네요. 제가 사모님에게 받은 이 모든 것들 다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요즘엔 월세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같아 혼자 애 키우는 엄마도 많고 부모 없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까 싶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제가 이렇게 한다니까 감명받았는지 최근에 기부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노력이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제 주변 사람들 다 건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주 얼른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꼭 올 거라 믿으며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